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말로 방송은 못하지만 오로지 을들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리로 버티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죠. 예. 방금도 용산 화상 도박장 반대 전국연대 출범식 갔다가 또 국회에 가서 멕시카나 우리 점주들이 고소를 당했어요. 멕시카나로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회의까지 하고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철도 안전 사고도 생겼고 사망 사고도 있었고 철도 요금도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자 철도 전문가인 김영훈 위원장님 모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한언론 연구하는 최인숙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대한언론 소개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으라차차 오늘 사실은 현안이 너무 많죠. 국민 여러분, 이미 우리 으라차차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TV에서도 윤일병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도 다뤘을 테고 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의 피눈물과 절규 생각하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원통하고 애터진 양이 많습니까? 근데 그래도 으라차차는 이 와중에도 고통받고 있는 을들과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도 유익한 두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철도 전문가이시고 얼마 전에 빅나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습니다. 엄청난 거짓말. 네. 예. 많이 팔리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누구시냐면 김여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입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철도 노동자 김영훈입니다. 예, 오늘 방송 끝나고 조합원도 같이 하기로 결의를 하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늦어서. 방금, 우리 김용훈 전 위원장님께서, 민노총 지금도 조합원이죠. 위원장 시절에도 조합원이었던 우리 노종면 YTN 노조원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예. 너무 되게 뜻깊은 만남이었고요. 네, 그리고 너무 같이 반갑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우리 김영은 위원장님이 성공회대 NGO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NGO 대학원에서 대한언론, 그 다음에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시는 최인숙 교수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최인숙 교수님은 저도 성공에 대해서 수업을 제가 하나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저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왔는데 특히 우리 청취자들께 외국의 대한 언론도 하나 이야기해 줄까?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 프랑스에도 우리 국민TV 같은 대한 언론이 있다면서 굉장히 성공한 그 네.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주시죠. 예. 네. TV는 아니고요. 인터넷 신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이후로 그 기존 언론들이 굉장히 거대 산업화되면서 신뢰성이나 신용이 추락되니까 프랑스에서는 대한 언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르몽드, 전 르몽드 기자, 리베라시옹, 그런 기자들이, 그 기존 언론 매체를 그만두고 나와서 2008년에 메디아 파크트라고 하는 그 대한 언론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어요. 메디아 파크트. 파트. 그러니까 메디아는 미디어고, 네. 파트는 파티인가요? 정답? 파티시파시옹. 참여. 참여. 미디어 참여라는. 예, 그, 미디어 참여. 네,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줄여가지고 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메디아 파크트라고. 예. MEDIA, PART. 그래서 예. 발음은 한국에선 메디아 파크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메디아 파크트 때까지 발음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의 그 뉴스타파에서 그 소개한 걸 봤는데 대한 언론이 여기저기서 이제 대한 언론의 움직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메디아 파크트는 그 중에 성공한 대한 언론으로서 소개가 됐어요. 네, 저도 보니까 참 좋았는데 에디 플레넬이라고 하는 르몽드 기자였는데 르몽드 디렉션하고 이렇게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좌파적 신념도 가지고 있었고 언론의 그러니까 공정성 그런 것들이 르몽드도 깨지고 시작하니까 르몽드를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됐는데 이 성공 배경에는 물론 사회당뿐만 아니라 그 중도파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크 시락 그때 수상을 했던 도미니크 드 빌팡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좌파의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처음에 출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지난주에 그 뉴스타파에서 소개된 걸 보니까 그 10만 명 그러니까 독자 수 10만 명 확보를 해서 유료 독자. 네, 유료 독자 한 달에 9유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9유로? 네. 9유로면 얼마죠? 2,000원 고박이 해야 되나요? 2,000원이 좀 못 됐죠. 16,000원. 네. 2,000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무식해가지고 1유로는 2,000원인 줄 알아요. 무조건. 우리 한번 배운 대로 끝까지 알고 있어요. 아무튼 15,000원, 16,000원. 항상 통화하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1달러, 달러는 1,000원, 유로는 2,000원, 엔화는 100원, 저기 100원이 1,000원. 딱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 숫자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버리니까. 괜찮아요. 프랑스에는 그거를 프랑스 말로 앙크로 혹은 글로발만 그러거든요. 그냥 대강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대강주의 너무 좋죠. 대강 저도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1.5 곱하기 엔화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요즘엔 또 안 그렇잖아요. 엔화가 좀 다운이 돼서 10만 명이 이제 유료 독자로 있는. 네네. 근데 참 특이할 만한 게 한국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뉴스타파를 보면서 역시 프랑스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독자들한테는 9유로를 내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5유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차등 굉장히 긍정적인 차등 그렇죠, 차별화를 해서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러면서 이제 평등을 위한 차등.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려들이 뭐 물론 프랑스를 뭐 완벽한 나라로 저는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식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에기알리 때라고 그 슬로건을 내걸잖아요. 프랑스의 그 국기 항상 나오면서 평등주의, 프라테르니테 뭐 그래서 형제의 그런 걸 너무 어려운요. 네, 필라델피아는 아는데 프레스 어렵네요. 예. 근데 이제 에기알리 때, 에기알리 딸이즘 그래가지고 이 평등주의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존중을 받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청소년이나 그 굉장히 그 실업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유를 내게 하고 또 에디 플래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념이 뭐였냐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는 퀄리티가 있는 정보는 돈을 내고 사라. 그냥 퍼다가 막 인터넷에 막 왔다 갔다 퍼가는 그런 정보는 돈을 내지 않지만 신뢰성이 없다. 찌라시. 찌라시. 우리 조중동 찌라시. 찌라시를 원치 않으면.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인터넷 매체라는 거죠. 메디아 파테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단 한겨레 신문의 실험이어서 오마이뉴스 프레시라는 실험이어서 저는 좀 더 진화돼서 이제 TV까지 도전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국민 TV가. 25,000 조합원. 네네. 교수님도 지금 방송 끝나고 조합원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려면. 근데 아직 프랑스는 근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아직 이런 대한 TV까지는 못 나갔다 하는데 또 약간 그래도 비슷한 게 생겼다면서요. 까날 플리스는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 매체인데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거기는 유료예요. 유료인데 네, 유료인데 아주 과감하고 그러니까 뱅때를 그래서 저녁 8시 뉴스만 공짜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 가난한 학생은 항상 8시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그 망치 부인이나 뭐 그 팟캐스트인가 네, 뭐 망치 그런, 부인 팟캐스트 네, 뭐 그 꼭 굳이 그렇게 성격이 딱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회 풍자를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이제 기뇨리라고 프랑스는 기뇨리라고 하는데 시라크 정부를 이제 뭐 시라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코믹하게 만들면서 그 풍자를 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이런 스튜디오에 프랑스에서 내노라 하는 특히 이제 거기 미셸 드니조라고 하는 그 프레젠타테르 사회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8시에 이제 굉장히 코믹한 사람 그리고 또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특히 이제 그 기뇨를 보이면서 프랑스의 정치들을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히 권력을 풍자하고 네네네. 막 비판하는데 잘리거라든지 위축되지 않고. 네네. 전혀 그런 건 없고 단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어떤 리밋은 있어요. 윤리적인 어떤 리밋, 도덕적인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는 거.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금돈이 있는데 네네. 그래도 과감하게 비판하고 진실을 알리는. 네네. 그 우리 뭐 국민 TV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근데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도 하고 TV 스튜디오 지금 보고 오셨잖아요. 노종면 앵커까지. 네네. 우리가 지금 조사해본 다른 나라에 이렇게까지 도전하는 데는 없는 거죠. 대한언론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한언론을 일본하고도 비교해 보려고. 우리 교수님이 참고로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도 일본하고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일본도 무슨 인터넷 매체는 도전했는데 우리 국민TV 같은 팟캐스트나 TV 뉴스까지 도전은 못하고 있는 거로 네, 저는 이런 알고 건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프랑스의 메디아파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도 좀 그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국민 TV나 뉴스타파 같은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공부했던 일본을 좀 소개시키고 싶어서 대한언론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장장이라고 하는 그 JANG 그래서 장장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그냥 가타카나로 장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고식으로 장장 두드리면서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고 싶어가지고 대한언론 매체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신문 기자 그러니까 아사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저기 가나가와 현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장장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저희는 줄여서 JJ 재팬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일본판 오마이뉴스다 해서 근데 좀
관심을 끌다가 주춤했다고 저도 네네. 그래 들었어요. 네네네. 예. 아, 그걸 장장, 네네. 이제 원래는 장장이구나. 예. 예. 교수님, 어쨌든, 그러면 그 연구하실 때 우리 국민TV 사례까지 넣어서 마찬가지 저희도 유료 네네. 구독자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합원 25,000원 유료 구독자는 문희정 PD님, 현재 유료 구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CMS 신청하신 분들이 선납하신 분들까지 다 합쳐서 1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예. 현재 조합원 수는 그러니까 출자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26,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한 10만 명 되면 되는 거잖아요. 출자자 10만 명, 네. 그다음에 유료 구독자 5만 명 정도 일단 확보를 하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물론 이런 재정적인 면,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예. 이제 전적으로 제가 비교를 항상 그러니까 어떤 비교 연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들이 문화가 많이 틀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 굉장히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이데올로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잘리고 예. 그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예.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그 성공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그 진보 정당에서 예. 굉장히 그 보수당을 상대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가 언론이 아닌가. 그러면 언론만 개선을 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50년 앞서갈 거다고 제가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칩니다. 예, 교수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 정말 연구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조합원 가입도 해 주시고요. 김영우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언론에 너무너무 많이 당한 우리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이신데 그리고 오죽하면 이번에 쓰신 책도 빅나이. 그러니까 일부 정권과 관변 흔히 말하는 쓰레기 학자들과 그 일부 언론들이 거짓말 치는 것 철도와 관련해서 그렇게도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어떠세요? 책은 어떻게 아까 잘 팔린다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책 제목을 예. 물론 빅나이라고 했지만 그건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전에 히틀러가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예. 그리고 거짓말도 자꾸 하면 믿게 된다. 하려면 크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지난 철도 파업을 겪으면서 아까 교수님이 언론 얘기 중요성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 거대 언론 또 자본화된 언론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을관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일 거고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나 투쟁하는 시민들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는데 예.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그랬는데 진상규명을 했더니 지랄하고 있고 보도를 하라 했더니 그런 것처럼 조작을 하고 조작을 하고 있고 제일 못 믿을 게 언론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건 단지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 시체를 보고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예. 저 지금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유병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빅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히틀러가 죽은 지가 벌써 파시즘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빅라이는 없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레토릭처럼 들리는데 저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병원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를 통해서 어떤 영리 활동을 하게 하면 그것이 의료 민영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병원을 시장화하는 게 그게 민영화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철학이고 나의 정책이다 얘기하면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병원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저도 상당히 26,000번째 밖에 못 되는 부끄러운 거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울분을 느낀다면 이런 대한언론을 지키고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운동을 우리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지금 60만 조합원인가요? 이제 80만인가 60만인가? 뭐 80만 조합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아까 우리 교수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예. 우리 그 안에서도 그 진짜 평등을 위한 차등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사실 조합비 징수할 때 그런 것들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비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에 위해서. 대해서는 예. 의무금을 뭐 낮추는 거라든지 예.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좋은 정보는 단순히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 모아져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87학번이신데 1, 2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한겨레 신문 당시 만들 때 네. 정말 돈 주고 보기 네네. 구독하기 친구들에게 막 열렬하게 해서 한겨레 신문 지금 자리 잡은 것처럼. 맞아요. 근데 지금 한겨레 신문 하나로 안 되거든요. 또 한겨레 신문도 일종의 관성화됐다는 측면이 있고 정말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TV 같은 매체들이 클수록 우리 80만 조합원들이 뭐 조금씩만 출자하고 유료 구독해주고 그러면 저 정도에 맞짱 뜰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 종편 하나 만들어야죠. 우리도 민중 종편, 민주 종편. 네. 예, 정말 민중 뉴스 전문 채널. 그래서 YTN이 아니라 피플 뭐 뉴스 시스템에서 거의 알자지라 PNS 뭐 이런 것처럼 예. 네.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교수님 제임스 교수님 한국 사회에 이렇게 외국에 있을 때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언론 문제가 50년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좀 다양한 매체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언론을 전부 다 좌파로 만들어봤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균형이 안 맞으니까 몇몇 매체라도 만들자는 방송은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100% 수구 기득권이거든요. 네. 더더욱이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국민TV가 TV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 그 부분을 어때요 교수님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외국은 어때요? 방송이 그래도 아주 그렇게 편파적이진 않죠. 그다지 편파적이진 않죠.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예. 주로 이제 저는 프랑스에 8년, 9년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폴리티컬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미디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물론 프랑스인만큼은 제가 그 미디어의 시스템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청취자로서 아니면 시청자로서 계속 주로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쥐면 권력을 쥔 쪽에서 언론을 모두 컨트롤 해버리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2007년 사르코지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보도가 됐으리라 생각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미디어계에 니콜라 사르코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압력을 넣거나 그러기 전에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인물이 한국에는 어떻게 소개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예. 30살 때부터 자기가 엘리제를 꿈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뭐 금융계, 미디어계, 연예계마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2007년에 대통령이 될 때도 미디어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여론 쪽에 관심이 많고 제 필드가 그쪽인데 그 르피가로지. 예. 르피가로하고 이제 르피가로가 우파라면 예. 르몽드나 리베라시옹은 이제 좌파잖아요. 예. 중도 좌파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보도가 돼요. 예. 단지 이제 그 우파 신문은 타이틀이나 코멘트가 좀 우파적이고 좌파 신문은 뭐 그 코멘트가 좌파적이고 그래서 이제 불어로 말하면 앵테르프레타시옹 해석에 좀 이제 그 우파적인지 좌파적인지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물론 뭐 그리고 사르코지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쥐고 특히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게 이제 해포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겠다. 예. 그래서 뭐 유니버시티 개혁하겠다, 뭐 금융정책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을 개혁하려면 미디어를 잘 이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디어 쪽을 굉장히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때 좌파 특히 사회당의 국회의원들이 무지무지하게 반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 저는 아직 이렇게 그 어떤
미디어 관련 어떤 학회나 그런 데서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언의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재미있었던 거 하나를 한국에 꼭 가면 소개시키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도 그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뿐이지. 프랑스에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 의석수에 의해서 미디어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있어요. EM배 대중운동연합이 이제 치면 뭐 새누리당 같은. 네. 지금은 이제 거꾸로 있죠. 예. 선거에서 그 PS가 사회당이 더 이제 의석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2007년에는 EM배가 더 많았으니까 사르코지당 대중운동연합 그 정당한테 만약에 이제 통계를 내겠죠. 예를 들면 TFN이다. 그럼 민영방송이지만 민영방송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5시간 정치방송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새누리당 대중운동연합 EM배가 발언하거나 대중운동연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이 있으면 PS나 기타 에콜로지스트 그런 당들 사회당, 녹색당 그런 당들이 마이크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특히 이제 사회당의 젊은 국회의원 지금 그 장관을 하고 있는 아르노 몽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르노 몽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액티비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재개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공정하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이런 거를 벤치마킹 왜 안 하는지 지금 모르는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디어의 운용에 있어서도 자꾸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대한 언론이 필요하다, 막 그런 부르짖음은 있는데 정말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한테 어떤 유리한 미디어를 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법 제도로 그렇게 딱 정착이 되는 다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법 제도는 아니고 아마 내부 지침 정도로 해서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KBS 라디오에 방송을 했어요. 주례 방송, 관제 방송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들이 우리도 좀 달라. 그러니까 일부 주곡을 했었어요. 마지못해서 KBS가. 법제도가 아니라 방송국이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지금도 종합편성방 보면 전부 다 수구 기득권세력만 나와서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프랑스는 아예 법제도로 그게 안 되게. 법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르노 몽부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나와서 막 떠들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거죠. 근데 안지걸 선생님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떠들고 그랬나요? 균형을 잡아달라는 말은 했는데 이걸 법 제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통계를 내 가지고 정확하게 불균형했다 이런 의원이 많이는 안 왔죠. 오히려 이제 우리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민언연이라고 한국의 독보적인 이제 언론단체가 계속 모니터링 보고서에 여당은 세 꼭지가 나오는데 야당은 한 꼭지만 나왔다. 여당은 활짝 웃는 모습 나오는데 야당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야당 의원이 막 졸고 있는 걸 나온다든지 막 이랬다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곤 했어요. 지난번 철도 파업 할 때 경험인데 우리 노동자들이 오히려 가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민원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 철도 파업은 정말 보수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JTBC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조사에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그 파업 도중에 민원연에서 긴급 토론회를 했는데 종편은 아예 대상도 안 되고 공중파 3사에서 뉴스 보도 시간에 철도 파업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을 이제 분석한 긴급 토론회에서 단 한 명의 그 파업에 대한 찬성 또는 좀 중도적인 입장의 시민 인터뷰 단 한 건도 없고 0건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불편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여야의 시간은
비슷하게 배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르피가로나 르몽드나 리베라시옹이나 이런 것 해석을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흔히 말하는 것 야마를 어떻게 뽑는 것처럼 시간은 비슷하게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더 여당에게 더 국민들에게 가는 걸로 뭐 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노동자 파업이나 노동자 투쟁이나 아니면 뭐 밀양이나 제주 강정이나 이런 약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그건 단순히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각을 저들이 뭐 돈 때문에 저런다. 이번 세월호도 뭐 특혜를 달라고 그런다.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왜곡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에서 그런 망발을 한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럼 야당의 목소리를 그만큼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해주거나 아니면 세월호 가족이 그게 아니라는 인터뷰를 그만큼으로 내보내줘야 될 텐데. 실제로 지난번 KBS 새노조 파업할 때 정말 인상적인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조합원 파업 출정식 때 했던 조합원. 최근 파업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 기란현 사장을. 기란현 사장 우리는 기레기였다. 그 중에 강나루 기자인가요? 강나루 조합원이겠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산 사람의 인터뷰를 한 명도 하지 못했다. 산 사람들의 인터뷰,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한 사람도 못했다는 거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 공영방송으로서 그리고 주간방송사로서 이 재난방송의 주간방송사로서 첫 번째로 이 기자가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목소리인데 단 한 명의 목소리도 방송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그림만 보냈을 뿐이지 산 사람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저는 그런 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KBS 새노조 물론 구노조도 뭐 일노조라고 하나요? 일노조, 이노조 뭐 우리는 뭐 그냥 구노조, 헌노조, 새노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양대 노조가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제가 그때 청계천에 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그 집회에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새노조 위원장께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큰절했어요. 우리 마지막 기회다 이제. 정말 우리 반성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 거짓 사장 낙하산 사장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 KBS의 미래가 없고 그때 뭐 4,000원 수신료 올린다고 할 때 우리는 2,600원 받기도 부족한 2,500원 받기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민망하다. 나 우리 동네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진정성들이 유가족들에게도 통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KBS 기자들을 기자로 부르겠다고 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 특히 우리 언론 노조 노동자들의 역할이 정말 크고 그래서 시민들이 언론 노조가 있어야 공영 방송이 되는구나. 또 철도 노조가 있어야 철도가 안전하구나. 보건의료 노조가 있어야 의료 민영화를 막을 수 있구나. 뭐 금속 노조가 있어야 우리가 8시간 노동제 이런 것도 지킬 수 있구나. 뭐 금융 노조가 있어야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니 언론 노조, 보건의료 노조, 그다음에 철도 노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내막을 다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이제 금융 이쪽으로 가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언론도 사실은 애썼는데 못 막았다 이런 이제. 근데 저번에 그 세월호 집회 때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님 이경호 부위원장 KBS 출신이잖아요. 아주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박수를 많이 받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노총 크게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애써 주시는 거라고. 교수님 어때 프랑스나 일본에서도 한국의 언론처럼 대놓고 편파 심지어 조작까지 해버리잖아요. 한국의 언론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나마 열심히 한 을지로위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조작을 했거든요. 기사를요. 아니 그러니까 날조를 해버려. 팩트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가 새정치당이랑 같이 이제 했는데 아모레 퍼시픽 그 대리점주가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 시민단체들이 조언해줬어요. 그분한테.
새누리당도 쫓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우리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되냐.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미안한데, 아니 괜찮다. 해결만 해서 새누리당 의원한테 이제 짜장한 거 도와달라고. 이게 팩트인데 거기 보면 새정치연합이 국정감사 때 쇼한 다음에 외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 찾아간 걸로 되고 오히려 새정치연합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나오는 거 언론에 정반대거든요. 아니 그 거짓말이잖아요. 교수님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언론 연구하시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프랑스에서도 보신 적 있어요? 아예 거짓말을 해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찌라시 말고 그래도 중앙일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몇 손가락 아는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거짓으로 싸움 부지만. 저는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가 이제 제가 경험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일본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우파진 요미우리 굉장히 많죠 일본이. 예, 자파 뭐 아사히 예. 그렇지만 아사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정부 편향적인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이제 여론조사를 연구하는데 2003년에 고이즈미 때 그 이라크 자유대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항상 이제 일본은 아시겠지만 미일 동맹에 굉장히 엄청 목을 매달고 있죠. 목을 매고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막 그 산케이 신문인가 그 거기에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여론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 여론을 거슬러서 어떤 정치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추앙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뭐 틀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막 물리쳐가면서 그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 고이즈미를 도와줬던 그 신문사가 요미우리예요. 요미우리. 왜냐하면 다른 신문사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은 특이해요. 그 신문사 자체 주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가 갤럽에 뭐 의뢰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아사히나 요미우리가 자체 주사하는 거거든요. 자체 여론조사부를 만들어서 자체 여론조사부를 만들어서 일본말로 이제 지마에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데올로기적 테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헌법 구조 개헌이라든가 뭐 그런 걸 둘러싸고. 근데 그때 보면은 어쨌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봐도 50% 미만이었어요. 아사히 주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니케이 리서치라는 니케이 신문에서 하는 건데 43%까지 나왔지만 50%는 넘지 않았거든요. 파병 지지 여론 말씀하시는 지지 거죠? 여론이. 과반이 한참 안 됐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요미우리만은 73%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봤더니 선택지를 3개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그 사이에 뭐 일본 말로 야모에나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성 야모에나이 반대 넣어가지고 야모에나이라고 답한 사람을 찬성으로 합산을 한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의 해석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표본 오차에서 오류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국민들이나 뭐 독자들한테는 그런 구체적인 걸 설명 안 하고 그냥 일본인 73%가 이라크 파병 지지 그렇게 요미우리에서 신문사를 낸단 말이에요. 지금 프랑스에는 안 드셨는데 일본에는 한국이랑 비슷한 왜곡 조작 보도가 일부 그런 매체가 게 있지만 저지른다. 지금 아까 중앙일보의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약간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미디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전문 후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석을 약간 해석의 문제겠죠. 아니요, 이 여론조사 해석의 문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요미우리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아까 중앙일보의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 팩트가 다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 너 아시다시피 비일비재합니다. 저 얼마 전에 조선일보는 일면에
태풍 사진을 몇 년 전 걸 써가지고 또 걸렸잖아요. 그거 아마 교수님이 그거 한번 보시면 기겁을 할 거예요. 진짜 팩트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특히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널리즘 무너졌다고 하니까 예. 문제는 많아요. 그 아까 태풍 사진 같은 경우도 예. 태풍 사진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제가 미디어 공부하면서 뭐 예. 프랑스는 아니고 뭐 미국인가 어쨌든 태평양 전쟁을 둘러싸고 무슨 사진을 냈는데 그게 태평양 전쟁의 사진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물론 무슨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얘기가 꼭 한국만은 아니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까 그 팩트가 굉장히 예. 정말로 질이 낮잖아요. 저질이죠. 예. 저질. 그래서 물질론을 저는- 공격하려고 예. 거기를. 전 세계적으로 저널리즘 무너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저널리즘을 생각해 보면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특히 우리는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기자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절대 엘리트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데옹톨로지라고 해요. 데옹톨로지가 뭐냐면 직업윤리관이에요. 예. 직업윤리관을 그래도 프랑스 같은 데는 굉장히 이 여론조사 자체만 가지고도 여론조사를 함부로 주장 못 하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직업윤리를 무지무지하게 따져요. 예. 그래서 데옹톨로지 1, 2, 3, 4 해가지고 원칙을 딱딱 정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그런 그 데옹톨로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세월호도 보면서 그 이준석 선장이나 그런 사람들 그 스태프들 보면서 예. 딱 느꼈던 거는 교육의 부재였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이제 이야기가 좀 뒤죽박죽 되지만 제가 예.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서 주로 지진에 대비해서 예. 우리 외국인들도 이제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아요. 예. 근데 뭐 이럴 때는 뭐 책상 밑으로 숨으라든가 예.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는 그 교육의 훈련의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세월을 보면서 너무나 교육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이제 다시 저널리즘으로 넘어가면 한국의 저널리즘의 이기가 그런 것 같아요. 엘리트면은 적어도 엘리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양아치 같잖아요. 예. 아니, 교수님 그런 표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엘리트는 기레기인가요? 일종의 인텔리겐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 정도, 직업윤리 이런 건데 그런 것마저도 없이 양아치가 돼버린 기자. 네. 요즘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기자 쓰레기. 우리 뽀민 아빠님도 지금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자가 없고 언론에서 다니는 직원들만 있다. 네, 맞아요. 이거 너무 가슴 아프면서 적절한 평가인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뭔가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기자들이 쓰레기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였다는 게 엘리트거나 사람들로부터 그 예를 들면 추앙 받잖아요. 어쨌든 기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신과 예.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노력 같은 게 있어야 예.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상업적으로 예. 제가 오직하면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일삼고. 네. 예. 그리고 하나는 굳이 제가 두 개로 분류를 했지만 어쩌면 일맥상통할 거예요. 아까 그 직업윤리관, 예. 직업윤리관이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그 신문사에서 그런 훈련들이 없지 않는가. 예. 그게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조한테, 권력한테 충성이라고 가르쳐요, 아예. 직업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자하고 검찰하고 술 마시러 가면 술값을 누가 내냐. 그거 가지고 신경전을. 네, 술집 주인이 낸다 결국. 그렇죠. 이 사람들은 술집 주인의 등을 쳐서 그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실제로 지금 보면 세월호 사태 보면서 국민들이 절망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귀신 잡는 경찰 죽은 사람 예. 정말. 근데 경찰청장은 바뀌는데 검찰청장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경찰만 잘못한 게 아니라 검사도 기자들도 엄청 정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거짓이었고 예.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였는지. 예. 그리고 그 숨어 있었다는 그 방에도 벌써 한 달 전에 제보가 갔는데도 예. 그거를 모르고 안경을 찾으라니까 또 안경은 금방 찾았는데 그게 또 예. 남의 안경이고 아니었다면서요. 예. 자, 너무나 아무튼간 지금 믿을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부 박지원 의원이 그랬나요? 콩으로 매듭을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게 돼버렸다. 이런 거고.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절망감은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이 저한테 이제 만나서 그때 이제 살인마가 있었잖아요. 너무 이상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 살인마인데 그 다음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짓은 살원마였다. 유가족들 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생기면요,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하는 짓이 뭐냐면 처음에는 관심 있는 척하고 장례 끝나면 딱 뒤돌아서서 진상규명 안 하고 재발방 대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네들 대모하면 이래요. 니네 돈 더 달라는 거지. 사람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번 세월호도. 처음에는 관심 있는 척 했잖아요, 교수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세월호 가족들 막 대놓고 공격해버리잖아요. 노숙자라는 둥, 뭐, 돈 더 달라는 둥, 와.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같은 하늘 안에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월호 가족들 보면 피눈물 같이 흘려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말씀하시니까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동경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연히 동경대 공대 쪽에 그 경제통산성에서 동경대 공대에 그 위탁 그 용역 업무를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고준위 방패장 유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 고준위 방패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갈등 없이 할 수 있는지. 아시겠지만 그 나리타 같은 경우 굉장히 갈등이 컸잖아요. 지금 한 40년이 됐잖아요. 60년대 후반 69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원수래요. 그래서 그때 이 벤치마킹이라고 굳이 할 것 같으면 그게 부안 방패장 사건이었어요. 부안 방패장. 일본에서 부안 방패장을 주민투표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동경대 팀들하고 같이 부안에 내려가 봤어요. 그러셨구나. 부안, 군산, 전주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세월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딱 상기되는 게 뭐냐면 그 부안 방패장 사건이 있을 때도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알게 됐겠지만 약간 반항하는 시민단체 세력들을 종북 좌파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거기서 부안 독립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죠. 주민의 의사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돈을 걷어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었고, 근데 결국은 그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그게 무산됐잖아요. 근데 동경대 팀들은 그 주민투표 그것도 그 연구를 하러 같이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권력을 쥔 자들이 불리하게 되면 그 무고한 그 백성들을 그냥 매도하잖아요. 지금 세월호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부끄러움에 너무 무감각해요. 전체적으로? 부끄러움에 너무 무감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일본이나 프랑스, 일본은 굉장히 서구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치페이가 성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한탕 낸다고 해놓고 한국 문화는 제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누가 한탕 낸다고 해놓고는 뭐 이제 얻어먹었으니까 네가 내 그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문화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게 그런 걸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교수하고 싸워봤는데 그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뺏어먹는다고 그래요. 뺏어먹는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뭐 때문에 왜 남의 것을 뺏어먹는지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정직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회가 아닌 제가 볼 때 뭔가 좀 순환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돌아가지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요. 그런 착취와 수탈과 남을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겠다.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교수님 용산 화상도박장 갔다 왔고 바로 여기 여의도 앞에 온려대교
엄청난 대륙은 학교 앞에 화상도박장을 만들어요. 정부하고 공기업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도박으로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바로 앞 학교도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사회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제 예. 갈수록. 근데 프랑스에서 보면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지하철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핸드폰이 안 터져요. 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굉장히 한국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어느 지하에 가도 빵빵 터지는데 막 그래요. 예. 근데 저쪽에서는 그 핸드폰 빵빵 터지게 하려고 세우는 안테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아파트 옥상에다 세운다든가 어떤 공공건물 옥상에 세운다든가 그런 걸 함부로 못 해요. 예.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요. 예. 그만큼 또 그 프랑스 국민들이 똑똑하기도 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옴으로써 인체에 어떤 피해가 오고 우리 생활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민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어떤 몰라요. 어디다 네. 설치하는지도. 그래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막 엄청 뭐가 많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 너무 기술 결정론, 제가 볼 땐 기술 결정론이 다가 아닌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런 것이 만연하는 것 같고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 물론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참 불편했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면은 또 예. 프랑스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핸드폰에 전화를 해서 몇 번 신호가 가다가 뭐 부재 중이라든가 뭐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바로 떨어져 버려요. 바로 통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한국식의 전화가 아니거든요. 카드로 해가지고 입력해서 쓰는 전화거든요. 유심 카드. 유심 카드. 예. 그렇게 되면 그냥 까트르 유닛대, 그러니까 유닛대 4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막 아까워 죽겠어요. 배터리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쓴 거로 돼버린 거죠. 유심칩을 세서 이렇게 통화료가 먹어버렸다고? 네, 통화료가 아이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다 좋은데 그건 별론 것 같네. 네, 근데 연결이 안 됐는데. 네,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연결이 안 됐는데 통화료가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문제제기 많이 해서 아예 그건 요즘은 안 되는 것으로. 예. 그건 지금은 어떠는지 예,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불편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중에 그 진실을 알고 보면 프랑스 국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 안테나를 못 세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잡아먹구나. 철저히 시민에게 민초들에게 국민이 묻는다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그렇죠. 정보를.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안 알려주고요. 네.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교수님 편의주의라고 말씀 잘하시는데 이게 국민 편의주의라보다는 민중 백성 편의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과 대기업의 편의만 철저히 관철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 교수님, 프랑스에 내주시고, 원래 철도 안전, 철도 요금 문제 달라 그랬는데,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에 교수님 또 우리가 지금 그 철도 사고, 사망사고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김용훈 철도 노동자님,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철도 사망사고 굉장히 오랜만에 발생했죠. 정말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정말 어려운 예. 거거든요. 21년 만에 승객이 그러니까 사망한 그래서는 안 사고가 될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 예. 흔히 철도에 없는 건 안전벨트가 없거든요. 아, 진짜 비행기, 없다. 자동차, 예. 선박 다 안전벨트가 있지만 철도에는 안전벨트, 객차 내에 안전벨트가 없는데 그만큼 객실 내에는 안전한 거예요. 철도 사고가 많이 나더라도 철도 바깥에서 예. 사람들이 죽거나 건널목에서 죽거나 아니면 자살해서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예. 객차 안에 있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롤트라고 하는 철도학자가 지구상에 객차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보다 철도 안이 그만큼 걸어 안전하다. 심지어 보행보다 더 나도 안전하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는 예, 얘기 건데 되네, 얘기 되네요. 이번에 태백선에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예. 안타까운 일인데 충격적인 사고죠.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세월호에 묻혀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됐는데 하여튼 너무 위험하고 처참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음.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 옛날 같았으면 뒤집어져야 되니 이게 철도 민영화, 철도 그 기관사들 줄이고 노동자들 해고하고 안전주기 늘리고 이런 문제인데 안 나오래 뉴스에. 네. 너무 끔찍한 사고 많이 나니까 막 윤일병 사고 우리 맞아요. 세월호 사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우리 사고 근본적으로 이후에 바꿔야 돼요. 기관사들이 지금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고 나기 12일 전에 그 구간에는 1인 승무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얘기했고 예.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게재했고 근데 그 했던 사람들이 다 해고됐어요. 그 해고 기관사들이 외쳤던 그 1인 승무
그러고 나서 딱 12일 만에 그 태백선 끝자락에서 예.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워낙 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뭐 100명이 중요해도 한 명의 목숨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비교 계량을 할 수 없는 비교해서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리고 열차 충돌 사고라는 거, 객실 내 승객이 사망한 사고라는 점, 그런 점에서 예.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네. 2부에서 프랑스 철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네. 예, 이해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계속 멀리 가지 마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남산 스카이님이 우유빛깔 변현주 화팅, 우리 변현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너무 우리 국민TV 좋은 분들 많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영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최인숙 교수님이 대한 언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우리, 네네. 저도 공부가 되고, 위원장님도 위원공도 우리 네. 청취자도 공부가 될 텐데. 아무튼 전 세계 대한 언론인들이 계속 더 연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민TV 사례가 프랑스에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이 많은데, 프랑스보다 조금 더 저희가 선진적으로 지금 대안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최인숙 교수님 그런 걸 해주실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마저 하던 이야기. 그래서 그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네. 이게 분명히 진짜 철도 민영화 그다음에 직원들을 노동자를 막 자르고 줄이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난 사고를 잘 살펴보면 뭐 전형적인 인재라고도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항상 사고에 대해서 책임 추궁보다는 원인 규명을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고는 우선 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승객들, 부상당한 분,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철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잉태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발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 관광열차 오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오자처럼 예. 우리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원주, 제천, 아, 태백, 회전하군요. 네, 그 강원도 내륙지방을 오자를 이렇게 우리 2호선처럼 서클라인처럼 순환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그 열차인데. 그 노선은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돌아요. 예. 제가 이 세 개 말씀드린 중앙, 영동, 태백선은 산악철도에 다 단선. 우리가 말하는 경부, 호남, 전라, 뭐 장항선처럼 복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선 가지고 상하행 열차를 하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하죠. 예. 우리가 어떤 왕복을 하나로 해버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차가 마주보고 달린다는 건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전한 조치들을 2중, 3중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단선 구간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선 구간에서 물론 기관사가 착각을 했어요. 문곡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문곡역에서 이 오트레인 열차 기관사가
정지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지를 안 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예. 물론 그 원인은 사람이니까 착각했다고 할 수 있고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휴먼 에러. 휴먼이니까 에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조종사가 바다와 항공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를. 그렇다면서요. 예. 가다가 보면 똑같은 색깔이니까. 예. 특히 전투기 조종사 잘못하면 바다에 처박히는 게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만큼 베테랑 기관사 조종사들도 그런 휴먼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기술자들이 노력하는데 이번에도 전형적인 휴먼 에러가 발생했어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곡역에 정차해야 되는데 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갔을까? 무정거 교신을 문곡역 다음에 있는 태백역하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진술을 한 거에 보면 빨리 내가 태백역에 들어가서 마주오는 문화 열차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급했다. 그럼 왜 문곡역하고 통화를 안 했을까? 문곡역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무인역이었던 거죠. 무인역이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탄다는 이유로 역문이 없는 무인역이 됐어요. 역에는 아무랑 이 기관사 통화할 역문은 없었고 그 무인역을 취급하는 건 그 다음 역인 태백역에서 취급을 다 했던 거죠. 태백역하고 통화하는 이 기관사는 태백역에서 내가 마주오는 열차하고 바뀌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순식간에 한 거죠. 한편 그 열차는 또 1인 승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문곡역에 사람이 한 명 있거나 또는 아니면 2인 승무였다면 이렇게 야 문곡역으로 문곡역에서 멈춰야지. 그렇지. 아니면 지나가면 옆에 있는 부기관사가 됐든 아니면 뭐 네, 다른 기관사가 됐든 정지 신호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 철도는 제가 그래서 최인숙 교수님한테도 프랑스, 일본 이야기했는데 프랑스하고 일본은 우리 철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예. 일본 일제시대 때 식민지 수탈 도구로 그때 철도를 이식했고 지금 KTX 고속철도는 프랑스 떼제베를 갖고 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프랑스식과 일본식이 혼재돼 있어요. 우리 한국 철도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런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지적 확인 환호응답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지적을 하는 거죠. 나의 신호가 맞는지. 지금 5시 10분 03초 뭐 이렇게 지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환호응답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일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인 승무 때 또는 복수 이상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걸 봤어요. 오늘 국민TV 4시 녹화 약속 뭐 이렇게 하면 옆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혼자 할 때는 에라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자서 이걸 하게 되면 그 전에 대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기관사도 사고 날 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곡역이 아니라 태백역으로 그냥 빨리 가는 게. 태백역으로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 모든 나의 사고나 태백역으로 가는 거에만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인 승무 시스템에서 마련되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1인 승무 급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두 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관사는 놀랍게도 84년도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철도 경력 30년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졸았다? 바로 그 전역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았다고도 볼 수 없고 저녁 시간도 아닌 오후 5시 20분경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을 보면 자기는 그 하나의 말하자면 착각에 빠지는 순간 누구도 그를 구제해 줄 수 마주오는 열차가 눈에 보이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놈의 여기 나타났지. 저게 왜 올까? 이렇게. 물론 사고 난 것도 500R 곡선이라고 곡선 구간에서 딱 보게 돼요. 평탄선이었으면 멀리서라도 세웠을 거예요. 누구든. 산악 열차는 곡선도 많고 이 곡선 기울기도 높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제 사고가 났는데 철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단선 구간에서는. 단선 구간은 위험한. 단선 구간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왕복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한 역에서 서로 딱 교차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선을 이렇게 교차할 때. 그렇죠. 그게 완전 정교하게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이리 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단선은 진짜 위험하겠다. 그래서 기관사들이 1인 승무 반대 투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최은혜 사장은 어쨌든 3월부터 그 중앙 영동 태백선 그 산악 열차 단선 구간에 대해서 1인 승무를 강행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철도 노조에서 1인 승무 기득권 지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1인 승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부선에서는 1인 승무 해요. 그만큼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복선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에 보완 없는 무조건 사람 자르기식은 정말 천만 위험한 거다. 예. 그야말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실제로 그렇네요. 실제로 이번 그런 사고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입증이 안타깝게 입증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는 물론 그렇다고 그 기관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그 역시도 맞습니다. 예.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최은혜 사장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해가지고 한 번만 사고 내도 해고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치면 사장부터 먼저 아웃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사장은 오히려 처벌만 하고 아웃되는 사람들은 현장이었는데 사고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분 지금도 새누리당 공천 받으려고 막 기웃거리고 다니시나요? 그것부터 아웃돼야죠. 예. 그때부터 아웃됐어야 그러니까. 돼요. 예. 그다음에 근데 느닷없이 또 그런 것으로 국민들을 걱정시켰는데 갑자기 또 요금 인상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아주 능청맞은 짓이고. 알짜 노선을 민영화해버리고 수서발을 그다음에 또 흑자로 만들어놓은 공항철도를 메가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요금 인상을 들고 저는 나왔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아웃이에요. 예. 국민들은 사고가 나서 가슴이 철렁하고 있는데 예. 느닷없이 요금 인상인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은혜 사장은 또 요금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고 있대요. 주중 할인 제도를 없앴을 뿐이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아니고 세금 공제 한도를 줄였을 뿐이다. 예. 애들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 정권 사람. 아니 주중 할인 제도를 폐지하면 주중 그게 인상이지. 요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인상인데. 그러니까 주중에 KTX 타고 출퇴근하는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주중이 더 많아요. 났어요. 예. 주중이 더 많고. 주말에는 오히려 쉬지 집에서. 네, 주중 많고 특히 KTX는 이제 천안 대전까지는 통근 열차예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KBS 새노조에서도 얘기했듯이 4,000원 슬그머니 수신료 인상할 때 조합원들이 우리는 2,500원 받을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철도 노동자들은 누구 한 사람도 지금 요금 올려달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근데 최은혜 사장이 갑자기 그걸 폐지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우스꽝스러운 거는 국토부가 또 올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제동을 건 것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국토부는 착한 사람 되고 코레일은 마치 파렴치한 사람처럼 그래서 조합원들이 너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중에 할인제도 폐지를 이야기할 거냐. 솔직히 말해서 사장이 지금 제정신이냐. 예. 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이후에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정치하겠다. 그런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공천 달라고 하는 그것도 참 무슨 국토부랑 짠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워낙 두드려 맞으니까. 저는 국토부 최은혜가 사고를 치고 이렇게 수습하는 모양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저는 아무리 그렇지만 코레일이라는 거대 공기업이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 없이 요금 인상 계획 발표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충분히 맞습니다. 공감했고 예. 스케줄이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토부가 말린 건데 예. 그러니까 코레일 입장에서는 또 하라할 때는 언제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책임은 코레일에서 그런 요금 인상 같이 민감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이 와중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경영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코레일한테 중요한 거는 그 요금 몇 푼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철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국민들한테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걸 한 연후에 예.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원장님께서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가 걱정했던 그 사건을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이해가 다 했어요. 저 언론을 읽으면서도 내 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우리 프랑스나 일본이나 특히 유럽이 철도 문화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네. 아까 요금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얘기도 하셨고 한국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학 시절에 15%만 내고 타셨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왜 그런 건지 정말. 15%만 유학생 할인제도? 네. 대학생 할인제도? 아니 저는 지금 그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예를 들면 주중에 할인제를 없앴다. 그러면서 주로 그
그 KTX 서울에서 천안까지인가요? 예. 아니 뭐 부산이든 어디든. 부산, 예, 그 말씀 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본에서는 별로 민영화가 돼서 아시겠지만 철도 요금이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게 언론의 어떤 언론 프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국영 공영에서 너무너무 적자가 나서 민영화 시켰더니 흑자로 돌아섰다. 뭐 그런 말들도 있긴 한데 이용자로서는 너무 발을 묶어버려.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 아끼려고 교토까지 야간 버스를 타고 갔던 경험도 있고, 근데 신간선이 너무 비싸서. 예. 근데 이제 좋은 경험은 그래도 저한테 프랑스, 지금 최인혜 사장,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자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인본 중심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나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줄이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흑자를 내면 그 흑자를 어디다 쓸 건지 저는 좀 그게 의문점인데 프랑스에서 재미있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계속 침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그 주중 할인제를 없앴다. 그거하고 대비해서 프랑스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파리를 가신 분은 알겠지만 프랑스의 이제 교통 시스템 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의 지하철을 2존이라고 해요. 2존.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 재미있었던 경험인데, 2005년 그때 경험인데, 5존까지. 5존이라면 파리에서 한참 먼 곳이에요. 천안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5존까지 이렇게 상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상품화는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에라테페하고 SNCF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싸게 해. 그래서, 이 철도 요금이 싸잖아요. 그러면 그 5존에 사는 사람들이 파리로 온단 말이에요. 쇼핑하러. 그리고 파리로 놀러 와. 어쨌든 파리가 가장 문화의 중심지기 때문에 뭐 서울은 파리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제가 파리에서 좋았던 경우는 온갖 시스템을 다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디오 프랑스에 화요일 날 저녁에 가면 그냥 공짜로 콩세르. 그러니까 콘서트에 들어갈 수 있고, 예, 뮤지엄 같은 경우도 루브르 박물관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그냥 무료, 뭐 그런 식이니까 국립박물관. 근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쇼핑도 하고 재밌게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서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상품을 만들어 갖고 굉장히 저렴하게. 주중 할인제하고는 영 거꾸로야. 그래서 그 5존에 사는 사람들이 파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물론 그다지 비싸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 비해서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프랑스의 교통요금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프랑스에는 깍토랑주 그러니까 오렌지 까르트가 있잖아요. 오렌지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 한국에도 좀 왜 이런 게 없나 항상 불만스러운데 하루에 10번 지하철을 타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환승은 안 돼요. 저쪽은. 버스는 버스고 이 지하철이나 그 SNCF 이제 LR 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게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파리는 이제 서울하고 틀리게 가장 먼 동쪽에서 서쪽 가도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하면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도서관에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고 그럴 때 이 오렌지 카드를 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출퇴근자는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던데 저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면서 책도 찾고 도서관도 다니고 그런 사람한테는 교통요금이 그렇게 한국이 싼 게 아니에요. 한 달 정액권이 있는데 하루 전용권이 없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런 것도 생기면 좋죠. 네. 근데 그 5존 그 SNCF하고 에라테페하고 그 상품화 시켜가지고 교통요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어쨌든 파리 중심이기 때문에 파리의 경제를 살리자. 그러니까 파리의 경제를 살리는 게 프랑스의 경제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발을 묶지 말아야 된다.
이동권은 네.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철도 민영에서 뭐 대형 사고가 났는데 프랑스에서는 제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땠어요? 프랑스는 철도. 프랑스에 제가 이 원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 작년에요? 네. 그러니까 1994년인가 큰 사건이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작년에 큰 사건이 있어서 불행하게도 죽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7월 17일 댕괭이라고 하는 그 보르도 근처인데 보르도 근처에서 또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40명의 그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아까 그 단선 철도 사고 그거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사고 원인이 뭐였냐면 그 사인 체계가 자동이잖아요. 예. 근데 이 자동 사인 체계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죠. 예. 지난번 오작동. 상황심리역하고 비슷한가요? 예, 네, 상황심리역.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사인이 빨간불이었는데 녹색불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떼제베하고 그 시드에스트 그러니까 보르도 그 지역 로컬인 것 같은데 지역 열차하고 떼제베가 떼의 R이라는 떼의 L이라는 그 열차가 떼제베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명이 뭐 부상을 입었는데 프랑스에도 사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비교적 안전한가? 안전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한국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그 프랑스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출퇴근 때 자가용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아이고 우리 프랑스 이야기, 철도 이야기, 한국의 여론 언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야기, 벌써 5시 피하다 25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우리 어차피 대한 매체를 연구하시니까 정치 커뮤니케이션 한 번 더 또 기회가 되면 모시는 거로 하고 한국의 여론조사 진짜 엉망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원장님도 철도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 철도 민영화 지금 우리 막은 건가 이거 이 정도는 안 된 것 아니요, 같은데. 지금도 진행형이죠. 네네. 예, 우리 굉장히 청취자들 관심 많은데 마지막으로 인사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 짧게. 예. 처음으로 출연해 보셨죠 팟캐스트. 예. 네네. 처음이어서 참 떨렸는데 재밌었고요. 단지 오늘 제가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프랑스를 붕 띄운 그런 감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프랑스어로 이마니즘, 인간. 인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 휴머니즘을 류마니즘 그러나요? 네, 이마니즘이라고 위마니즘. 하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항상 예. 아무리 지금 테크놀로지 시대에 뭐 지식정보 산업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인간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민본주의로. 네네. 자, 오늘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 철도 전문가 빅나이 책도 좀 보시고요. 최인숙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들 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